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미경이는 젓가락으로 조금씩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을 텐데도 그녀는 억지로 밥을 삼켰다. 옆에 앉아있는 최 선생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다. 반 공기도 안 되는 양을 깨작대고 있는 두 여자와 달리 나와 영성씨는 한 공기를 후딱 해치웠다. 포만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 찝찝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선 담배를 피워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영성씨도 함께 움직였다. 최 선생이 우리의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영성씨가 잠깐 옥상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겠다며 놀란 최 선생을 달랬다. 미경이는 약간의 동요도 없이 묵묵히 밥을 먹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깨작거리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먹었다. 그런 그녀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었다. 의자를 뒤로 뺀 다음 뒤돌아섰다. 오빠, 미경이가 나를 불렀다. 좀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흡연 습관에 대해선 잔소리를 늘어놔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옆에 있는 영성씨를 의식하며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옥상에 꼭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저기서 피워도 될 것 같아. 그녀가 베란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면 옥상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기꺼이 베란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최 선생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는 허락이 떨어지긴 했어도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최 선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경이는 확실하게 비흡연자였다. 그런 그녀를 위해 나는 거실 쪽 문을 닫고 나서 바깥쪽 창문을 활짝 열었다. 거실 쪽 문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담배를 한 개비씩 입에 물고 나서 불을 붙인 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식사를 마친 미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선생도 일어나 팔을 걷어붙였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인 듯했다. 긴팔을 입고 있네요. 나는 최 선생이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아보았다. 입고 있던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이었다. 특이한 건 더운 날씨인데도 위아래 다 긴 옷이라는 점이었다. 맨살이 드러나는 옷은 입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장갑까지 끼겠다는 걸 겨우 말렸답니다. 고집이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낮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미경이는 식탁을 치우는 중이었고 최 선생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여기선 안심하고 팔을 걷어붙일 수 있었을 터였다. 최 선생이 왜 긴 옷을 고집했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전기가 들어온 게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녀를 깨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었죠. 아내가 남기고 간 옷이 꽤 많거든요. 식탁을 행주로 닦고 나서 미경이가 최 선생 옆으로 다가갔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진짜 친자매처럼 보였다. 영성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혹시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채널을 돌리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부녀회장의 다리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녀회장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엔 흔히 볼 수 있는 옷차림이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또다시 옷을 갈아입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작은 방은 아내의 드레스룸 같은 곳이에요. 문을 잠그고 한참 지난 뒤 방에서 나온 그녀는 정말 한겨울에나 어울릴 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갔다. 물론 그깟 옷 몇 벌을 더 껴입었다고 해서 그것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시소에 걸려있는 미군 같은 경우엔 옷 안쪽으로 아기 좀비가 들어가기도 했었다. 반팔을 입었느냐 긴팔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최대한 그것들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어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괜히 깨웠다 싶었죠.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저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옷차림 문제에 대해서 영성씨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뒤 최 선생은 다시 잠을 잤다. 끔찍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다. 우리 쪽 라인의 바리케이드가 무너져 좀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악몽이었다. 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로만 치부하기엔 상황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최 선생이 꾸었다는 악몽이 실제로 벌어졌을 상황도 우리는 미리 생각해놓아야 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놓지 않으면 당황하기만 하다가 결국 그것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다. 식사 후에 담배 한 갭이 피울 여유도 지금은 사치일 따름이었다. 정 형사가 있는 곳에 상황이 어떠한지 문득 궁금해졌다. 한 모금 더 빨고 나서 꽁초를 창문 밖으로 휙 내던졌다. 이상현상이 있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행동이었다. 영성씨도 나와 같이 창문 밖으로 꽁초를 내던졌다. 지금 무전기를 켜보죠. 나는 부엌에 있는 미경이를 들여다보며 영성씨에게 말했다. 20여 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영성씨에게 19층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뒤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던 나와 달리 미경이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걸어가 밥통을 열었다. 당연하다는 듯 밥그릇을 2공기 더 챙겨서 밥을 담았다. 식탁 위에 2사람 몫을 더 갖다 놓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영성씨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보다 무전기 켜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 나도 영성씨 곁에서 무전기를 내려다보았다. 밥보다 일이 먼저라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미경이가 나지막하게 식사부터 하자고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울림이 컸다. 우리는 장난을 치려다가 들킨 아이처럼 주눅 든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먹는 동안에는 솔직히 무전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문제점 같은 것도 그때만큼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행동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포만감하고는 다른 느낌이었다. 무전기에서 터져 나온 잡음이 머릿속에 떠오른 잡념을 없애주었다. 영성씨가 무전기의 발신 버튼을 눌렀다. 18층에 살고 있는 박영성입니다. 여긴 별일 없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버.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왔다. 영성씨가 나를 보았다.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불길하게 이어지던 잡음이 사라졌다. 방어선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오버. 사람 목소리에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성씨가 발신 버튼을 눌렀다. 무전기를 켜본 김에 연락해본 겁니다. 오버. 그러시군요. 이쪽은 뭐 별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버. 하지만 영성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다시 발신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지금 무전기로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버. 정 형사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도 눈치채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 형사도 사람인데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뵌 적이 있죠. 오버. 다른 쪽 라인에서 정 형사를 만나러 왔다는 남자였다. 아울러 영성씨에게 무전기 배터리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도 했다. 영성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발신 버튼을 눌렀다. 배터리를 가져다 주기로 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버. 영성씨는 그렇게 밤을 새우다가 새벽에 전기가 들어온 걸 알게 된 것이었다. 이민석이라는 남자가 헛기침을 내뱉었다. 정 형사님이 피곤하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초를 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 형사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에 그가 나타났다면 무전기를 맡기고 빈집에 들어가 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영성씨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했다. 발신 버튼을 누른 영성씨가 옆에 있는 김상병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10초 정도 잡음이 새어나왔다.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전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잡음이 그쳤다. 김상병인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입니다. 오버. 영성씨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나도 고개를 저었다. 군대식 말투가 들리긴 했지만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상병이 아니라 이민석이었다. 발신 버튼을 누르는 영성씨의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장난합니까 지금? 오버를 붙이지도 않고 영성씨가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장난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진짜 김상병인데. 녀석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즉시 잡음으로 이어졌다. 심상치 않았다. 당장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았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던 미경이와 최 선생이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정형사 쪽 상황이 어떤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올게. 미경이에게 말하고 나서 서둘러 영성씨를 따라갔다. 그는 벌써 신발을 신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오빠? 현관으로 달려간 나에게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보았다. 미경이에게 달라붙어 있는 최 선생이 소리 죽여 울먹였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밖으로 나간 영성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미경이에게 문단속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서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왔다. 그 새끼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층수 표시등을 올려다보며 영성씨가 말했다. 그 녀석으로 인해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걸 영성씨는 기정사실화했다. 안에서 문을 닫은 뒤 잠금장치를 잠그는 소리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나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아닐까요? 저도 첫인상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엔 그런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영성씨가 닫힌 버튼을 눌렀다.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몇 층에서 내릴까요? 쓸데없는 의견에 토를 달 여유가 없다는 듯 영성씨가 나를 보며 질문을 던졌다. 고민해봐야 할 문제였다. 우리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 방어선을 만들어 놓았다. 그곳에 쌓아놓은 바리케이드가 혹시라도 무너졌다면 2층에서 내리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5층에서 내리자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생각했던 건 3층이지만 철호 씨 의견과 절충해서 4층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죠. 층수 문제로 길게 시간을 끌 여유도 없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성 씨는 4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도 예전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성 씨가 예전이라고 말해서 그런지 이상현상이 일어난 게 엄청 오래된 일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지금은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걸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말끝에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로선 결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느덧 8층을 지나고 있었다. 낯선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은 이제 기대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언제는 우리가 그렇게 친절했나 싶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칠 때마다 먼저 아는 체하던 영성 씨가 나는 무척 부담스러웠었다. 가벼운 눈인사뿐이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미는 친절을 쉽게 받아들이기엔 불신의 벽이 너무나 높았다. 지금도 그와 나 사이엔 벽이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견고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영성 씨였다. 그런 그가 나에게 아무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이었다. 4층에 도착했다는 걸 알리는 소리가 난 뒤 문이 열렸다. 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바짝 긴장했다. 뒷모습이지만 영성 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열린 버튼을 누른 채 먼저 바깥을 살폈다. 어깨 너머로 나도 바깥을 내다보았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는 영성 씨를 따라 나도 걸음을 옮겼다. 기다렸다는 듯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로 아래를 향해 내려갔다.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무척이나 귀에 거슬렸다.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3층으로 내려갔다. 별다른 이상은 없는 듯했다. 바리케이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2층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가벼워졌다. 계단참을 지날 때 영성 씨가 목을 가다듬었다. 정 형사에게 우리가 왔다는 걸 알리는 신호였다. 정 형사님, 저희가 왔습니다. 영성 씨가 말하며 2층으로 내려갔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곳은 바리케이드 바로 앞이었다. 1층과 2층 계단참으로 그가 발길을 돌렸다. 급하게 숨을 내뱉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뭔가를 보고 놀랐다는 의미였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서 나도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머뭇거리는 듯하면서 약간 멍한 표정으로 앞을 보던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표정에서 절망감이 묻어나왔다.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를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분명 좋은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내려갔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낯선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층으로 내려가 영성 씨 옆에 나란히 섰다.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김상병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언뜻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가슴 부위에 나 있는 총상이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죽은 걸까요? 내가 말하면서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에 있나 싶었다. 입을 굳게 다문 영성 씨가 김상병에게 다가갔다. 그 앞에 쪼그려 앉은 뒤 목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10초 정도 그렇게 있다가 콧구멍 앞에도 손가락을 갖다 댔다. 두 가지 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가락을 오므리더니 주먹을 쥐기가 무섭게 소리를 내질렀다. 비명 같은 포효가 길게 이어졌다. 김상병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인지 나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그 모든 것 때문인지도 몰랐다. 중요한 건 일이 터졌다는 점이었다. 김상병이 갖고 있던 소총은 물론이고 탄띠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할 정 형사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이민석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문제의 답은 그 녀석이 갖고 있을 것이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민석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계단으로 올라갔을 것이었다. 그 새끼를 당장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 씨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어선 바깥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설령 그것들이 들어와 있다 해도 바리케이드가 쉽게 무너질 리는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4층에 멈춰 있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바리케이드를 꼼꼼하게 살펴본 영성 씨도 계단참에서 2층으로 올라왔다. 2층은 안전을 위해 양쪽에 있는 집을 모두 비워놓았다. 원래 한 집은 빈집이었고 다른 집에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위층에 있는 다른 집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잘못 들었겠지 싶으면서도 나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있는 문이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온 건 정 형사였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성 씨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부축해 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축을 받은 정 형사가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맥없이 무너졌다.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정 형사를 문에 기대 놓은 뒤 영성 씨도 그 앞에 주저앉았다. 쪼그려 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 형사가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입가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성 씨가 묻자 정 형사는 대답 대신 중지와 검지를 펴서 입 앞으로 가져갔다. 담배를 피울 때 취하는 행동이었다. 나는 잽싸게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담뱃갑과 라이터가 들어있었다. 정 형사 입에 담배를 물려준 뒤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길게 빨고 나서 정 형사가 연기를 내뿜는가 싶더니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젠장, 이제 나도 볼장 다 본 것 같습니다. 콜록대며 그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2층에 내려와 있었다. 나는 계단에 앉아서 그를 보았다. 일이 요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